안녕하세요. 저는 택시 운전을 하는 사람입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손님들 태우고 오후에 퇴근하고 집에 와서 한잔하며 밥 먹고 잠자는 심심한 일상이 반복되던 중 얼마 전에 참 값진 인연이 생겼습니다. 제가 글솜씨는 없지만 이 소중한 인연을 나누고 싶어서 한자 한자 적어보려고 합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재작년 이맘때 다들 참 힘들었습니다. 징한 이 코로나 때문에 택시도 손님이 없었습니다. 제가 새벽 4시부터 운행을 시작합니다. 한 1시간은 거의 손님 없다가 5시부터는 출근하는 손님들이나 장거리 나가시는 분들이 종종 있었는데 정말 손님이 뚝 끊기더랍니다. 출근하는 손님들은 차라리 대중교통보다 택시가 낫다며 몇 번 계셨는데 장거리 나가시는 분은 아예 없더라고요. 그냥 외출 자체를 안 하니 그랬나 봅니다. 2년 전 여름, 그날은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오늘도 뭐 평소랑 비슷하겠거니 하고 느긋하게 차 안 먼지를 털어내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핸드폰이 띠링 울리더라고요. 어쩐 일로 장거리가 잡혔습니다. 서울에서 경기도까지 빠져나가는 콜이었습니다. 택시 기사마다 장거리를 좋아하는 기사도 있고 아닌 기사도 있겠지만 저는 좋아하는 편입니다. 정처 없이 복잡한 도로를 돌고 도는 것보다 목적지를 향해 쌩쌩 달리는 게 속이 편하더라고요. 콜 수락을 하고 손님을 태우러 찍힌 주소로 갔습니다. 부자 동네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택시 일을 한 10년 했는데 지금까지도 그 동네에서 손님을 모셔다 준 적은 있어도 태운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보통 그런 곳에 사는 사람들은 차도 몇 대씩 있고 전용 기사가 있거나 대리를 부르거나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언덕에 있는 으리으리한 주택들을 지나며 추적추적 내리는 비 사이로 목적지를 찾고 있는데 저 멀리서 누가 손을 흔들더라고요. 저기구나 싶어서 얼른 가서 차를 세웠습니다. 손을 흔들던 앞치마를 두른 40대 정도의 여자가 제 쪽으로 달려왔습니다. 택시 부르셨죠? 네, 맞아요. 빨리 좀 들어와 봐요. 왜 이렇게 늦으셨대? 여자가 툴툴거리면서 대뜸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말해버리고 집으로 휙 들어가는 탓에 얼떨떨했지만 일단 따라 들어가 봤습니다. 제 평생 그런 집은 상상도 안 해봤고 꿈도 못 꿨습니다. 와, 정말 대궐이 따로 없더라고요. 크기도 엄청 큰데 천장도 무진장 높고 그냥 문이랑 창문인데도 삐까뻔쩍 하더라고요. 집에 가구가 아무것도 없어서 더 넓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사람 사는 집이 맞나 싶을 정도로 가구가 없더라고요. 거실에 그 흔한 협탁도 소파도 없었고 나무로 된 흔들 의자만 하나 있었습니다. 슬쩍 보인 주방도 휑하더라고요. 일단 그 여자가 안내하는 방으로 따라갔습니다. 커다란 방에 덩그러니 놓인 침대와 그 옆에 작은 협탁, 의자가 있는데 그곳에만 유일하게 사람 사는 냄새가 나더라고요. 보풀이 일어난 낡은 이불을 걷으며 한 어르신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여자가 허둥지둥 이불을 치우고 침대 밑에 놓인 짐가방 지퍼를 채우더라고요. 다시 보니 침대 옆쪽으로 나란히 짐가방 3개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여자는 계속 공시렁대었습니다. 아휴, 노인네 하나 가는데 무슨 이렇게 짐이 많아. 아휴, 빨리빨리 준비하시라니까요. 택시 벌써 왔어요, 할머니. 그려, 알겠어. 80은 되어 보이시는 어르신, 빨리 움직이시려고 끙끙거리시는 모습에 얼른 가서 부축을 해드렸습니다. 아유, 아저씨, 할머니는 그냥 두시고 이 짐가방이나 차에 실으세요. 얼른요. 아, 네. 신경질적인 여자의 말에 저도 어르신도 말없이 할 일을 했습니다. 트렁크에 짐을 싣고 들어가 보니 여전히 여자는 어르신을 재촉하며 요리조리 돌아다니고 있고 어르신은 여전히 대답 없이 외투를 두르고 계시더라고요. 저 여자의 짜증난 목소리를 더 들으면 저도 덩달아 짜증이 날 것 같아서 어르신을 모시고 차에 탔습니다. 아저씨,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아시죠? 노인네라고 덤탱이 씌우지 말고
출발하고 미터기 제대로 찍으세요. 아이, 네. 저 여자는 대체 뭔지, 이 어르신을 걱정하는 건지 아닌지 도통 알 수가 없었지만 한 귀로 흘리고 일단 출발을 했습니다. 그제서야 어르신이 마음이 놓인다는 듯 한숨을 푹 쉬시더라고요. 어르신 춥진 않으세요? 응, 괜찮여. 보통 손님들이 택시를 탈 때 불편한 점을 꼽으라면 아마 택시 기사들이 자꾸 말을 거는 것일 겁니다. 저도 예전에 택시를 탔을 때 그랬으니까요. 남남인 사람인데 자꾸 나한테 관심을 가지고 아들 같아서 그렇다 그러면서 우리 아들은 어떻다 하더니 경제가 어쩌고 정치가 어쩌고 그런 말들이 달갑진 않더라고요. 하지만 택시기사가 되어보니 그 마음도 이해가 가더라고요. 일하는 내내 혼자 차에만 있어야 하니까 말할 사람도 없고 참 외롭더라고요. 그래서 손님 타면 그게 반가워서 괜히 말 한번 걸어보고 노래도 흥얼거려보고 퇴근하고 동료들하고 소주 한잔 하면서 묵혀있던 수다도 떨고 하게 되더랍니다. 그래도 최대한 젊은 손님들 타면 불편하실까봐 입 꾹 닫고 가는데 괜히 어르신들만 보면 저 어르신들도 대화할 사람 없이 심심하지 않으실까 싶어서 말을 걸게 되더라고요. 그날도 계속 그 어르신과 대화를 하고 싶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라 그런지 할머니의 얼굴이 참 서글퍼 보였거든요. 혼자 어디 멀리 가시나 봐요. 어디 여행이라도 가세요? 여행? 여행이라면 여행이지. 죽으러 가니까. 하마터면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잘못 들은 건가 싶어서 되물었습니다. 네? 뭐 하러 가신다고요? 허허, 네, 죽으러 간다 했습니다, 기사 양반. 그 주소 잘 보쇼. 뭐라 적혀 있나? 요양원, 요양원이었습니다. 할머니가 홀로 가고 계신 곳은 바로 요양원이더라고요. 거기 가서 몇 년 살다 다 죽자뇨. 그러니 죽으러 여행 가는 거랑 피차 똑같지 뭐. 그렇게 생각하니 좋네요. 죽으러 가기 전 마지막 여행이라니. 아휴, 요즘 요양원은 그런 곳 아니에요, 어르신. 가서 친구분들 사귀셔서 잘 지내시는 분들도 얼마나 많은데요. 시설도 엄청 좋대요. 경로당. 경로당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자식분들이 사정 괜찮아질 때까지만 잠깐 계시는 분들도 많던데요, 뭘. 자식들? 기사 양반, 내 자식이 셋이유. 내가 고생고생하며 다들 유학에, 대학에, 결혼까지 시켰는데 지금 내 처지가 어떻디까? 요양원에 가는 처지면 자식들한테 버림받은 거나 다름없으다.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 차라리 편하지. 괜히 기대 가지고 살 바에는. 참, 뭐라 더 드릴 말씀이 없더라고요. 사실 할머니께서 틀린 말씀 하신 것도 아니고 제 주변에도 부모 요양원 보낸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다들 말로는 형편이 어떻다, 집이 어떻다, 애들이 어떻다 하는데 그거 사실 다 핑계입니다. 옛날에 요양원이 있었습니까? 간병인이 있었습니까? 지금껏 나 길러주셨으니 당연히 모시고 사는 건데 그걸 힘들어하는 게 사람이더라고요. 할머니의 대궐 같은 집까지 본 마당에 그 자식들 형편이 어렵다는 생각은 더더욱 들지 않더라고요. 제가 할 말이 없어서 입을 꾹 닫고 있는데 할머니께서 그간의 세월을 천천히 말해주셨습니다. 할머니도 그냥 날씨도 이렇고 기분도 이러니 누구에게든 털어놓고 싶으셨나 봐요. 죽은 우리 아저씨가 사업가였으다. 우리 부모는 땅 물어다주는 복덕방 사람들이었는데 돈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땅 알려주면서 돈을 참 많이도 벌었지. 시댁은 이름 있던 가문에 사업 크게 하던 사람들이었고 그렇게 부모 소개로 만난 거지. 그래도 그 양반이랑 참 잘 맞았수다. 얼굴도 곱고 마음도 곱고 정략 결혼이었는데도 너네 집 여자 보지도 않던 착한 사람이었지. 그렇게 애 셋을 낳고 사업은 더 커지니 바빠서 집에 들어올 시간도 없는 게지. 그래서 죽어라 나 혼자 키우고 맨 비싼 옷 입고 커피만 마셔대는 모임 나가서 어디 학교가 좋다더라 그런 정보 얻어오고 그렇게 키웠어.
그렇게 키웠는데 첫째 아들은 의사인데 병원까지 내줬수. 그것도 강남 한복판에. 그런데 지엠이 얼굴 보러 한 번을 안 옵니다. 그게 아들 얼굴이 아주 가물가물합디다. 나이 40대도록 결혼도 안 하고 선도 안 보다가 갑자기 가진 것도 없고 머리도 텅텅 빈 한참 어린 년 껍데기만 보고 홀랑 넘어가더니 정신까지 팔아먹은 건지 지 애미는 안중에도 없는 게지. 배은망덕한 것. 손주 태어났을 때도 지 와이프 불편하다는 걸 먼 핑계를 대가며 주저리 내 참 그놈 생각을 하면 속이 썩어납니다. 아까 집에 있던 여편네도 그 녀석이 불러다 준 거유. 집안일 시키라고 붙여다 주었는데 그 여자도 아는 게지. 내가 버려진 할망구라는 걸. 집안일은 개뿔. 뭐나 안 가져다 팔았으면 다행이지. 내 그 여자랑 있는 게 숨이 막혀 요양원 간다고 했습니다. 허기사 첫째라는 게 그러니 밑에 둘째나 뭘 보고 자랐겠수. 그놈도 지형 따라서 의사 된다고 하다가 시간만 버리고 지는 머리가 안 된다 어쩐다 하면서 논팽이처럼 사는 거. 지 아버지한테 쌍놈 소리 들어가며 겨우 건물 하나 받아가지고는 여지껏 그냥 그 건물 하나 믿고 논팽이처럼 살고 있으다. 맨날 첫날 술만 퍼먹고 여지껏 결혼도 안 하고 몰골은 그지같이 하고 다니고 그놈도 지 애미는 안중에 없답디다. 전화만 하면 바쁘다고 하는 것도 없는 놈이. 둘째 아드님까지 얘기를 마치니 어르신께서 깊은 한숨을 푹 쉬시더라고요. 셋째 분은 얼마나 더한 분이실까 괜히 제가 긴장이 되었습니다. 어르신께서 많이 흥분하신 것 같아서 잠깐 차 세우고 편의점에서 음료 하나 사서 드렸습니다. 죄송해요 어르신, 따뜻한 음료는 안 파네요. 괜찮수. 이거 잊지 말고 택시비에서 까슈 기사 양반. 아이고 아닙니다. 별것도 아닌걸요. 참 사람이 인정이 많네. 우리 셋째 아가처럼. 셋째 분은 어떤 분이세요? 갑자기 어르신의 입꼬리가 쭉 올라갔습니다. 마치 생각만 해도 좋다는 것처럼요. 이번엔 어떤 분일까 하며 어느새 어르신의 이야기에 푹 빠진 저는 어르신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르신은 아까보다 좀 더 높아진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셋째? 우리 셋째는 딸이여. 아주 고와 나 닮아서. 어릴 때부터 내 옆에만 꼭 붙어있고 맨날 엄마 엄마 하면서 쫓아다니고 인정 많고 참 예쁜 아이였는데 미술 공부한다고 프랑스 갔다가 프랑스 남자랑 눈이 딱 맞아갖고 결혼해서 지금 거서 살아. 지금도 잘해. 전화도 오고 두어 달에 한 번 한국도 오고. 그래도 한국에 있는 것만큼은 못하지. 내 딸인데 전화하는 것도 눈치 보이고 내가 갈 수도 없고 사는 게 그럽디다. 이렇게 어려워 사는 게. 돈 많이 벌고 자식들한테 그만큼 쓰면 되는 거라 배웠는데 그게 또 아닌가벼. 내가 잘못했나 봐. 내가. 어르신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뭐라 드릴 말씀이 없더라고요. 저보다 인생을 더 많이 사신 분을 위로한다는 일은 참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아니에요 어르신 이라고 대답하고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어르신께서도 위로를 받으려 한 말이 아니라는 듯 그냥 창밖만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라디오를 틀어드렸습니다. 비랑 어울리는 잔잔한 노래가 퍼졌습니다. 김광석 노래였던 것 같은데 제목은 잘 모르겠네요. 그렇게 노래 한 곡이 끝나갈 때쯤 할머니께서 제게 물으셨습니다. 그 기사 양반은 어떻소? 자식들 농사는 잘 돼가슈? 저는 자식 하나 있습니다. 농사라고 할 것도 없네요. 그럼 더 애지중지 키우겠구만. 올해 몇 살인가? 이제 초등학생 되었어요. 아이를 좀 늦게 낳았거든요. 우리 첫째 자식에 비하면 늦은 것도 아니구먼 뭐. 그렇네요. 뭔 일이 있었수? 제가 아내 고생을 좀 시켰습니다. 제가 죄인이었어요. 제가 무겁게 운을 떼자 어르신께서는
말없이 저를 쳐다보고만 계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제게 시선을 돌리지 않은 채 이야기를 들어주셨죠. 저는 20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제겐 동생 둘이 있었고 아직 학생들이었죠. 저와 어머니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동생들 굶기지 않으려고 정말 악바리로 일했습니다. 제가 28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서도 동생들 등록금 대주고 식구들 생활비까지 보내줬습니다. 그때는 장사하는 형 밑에서 일하면서 돈도 괜찮게 벌었거든요. 그런데 같이 일하는 그 형이 소송을 당했습니다. 상호 표절이다 뭐다 하면서 한동안 정말 말도 아니게 난리였습니다. 저는 식당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상대가 악의성을 가지고 덤빈 건지 진짜로 억울해서 소송을 걸었는진 모르겠지만 그런 쪽에 아는 사람도 없었던 저희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았습니다. 진작에 변호사를 알아봤지만 상대의 증거들이 충분해서 이기기 힘들 거라 하더라고요. 저는 동업자도 아니었고 그냥 직원일 뿐이었는데 얼떨결에 그 형한테 끌려갔습니다. 혼자 독박 쓰자니 보상해야 할 금액이 크니까 저까지 끌어들인 거죠. 결국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 탈탈 털어서 가져다 바쳤습니다. 가게는 당연히 문 닫았고요. 저랑 그 형 둘 다 알그지 되어서 남보다도 못한 사이로 연 끊게 되었죠. 당장 먹고 살 돈이 없어 한동안 대리도 뛰었습니다. 그러다가 처형이 편의점 하나 차릴 건데 일거리 없으면 교대로 일해보는 거 어떻겠냐고 아내에게 제안하더라고요. 처형이 살던 곳은 서울이었습니다. 저희는 제가 일하던 가게 때문에 경기도에 살았었고요. 그래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왕복 1시간 반 넘는 곳을 아내 혼자 보낼 건지. 그래서 이참에 서울로 가자 하고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이 갑자기 안 좋아지셨습니다. 이때 둘째는 경기도에 있는 집에서 서울에 있는 회사까지 왔다 갔다 하며 다니고 있었고 셋째는 지방대학교 기숙사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혼자 계신 어머니께서 계단을 잘못 디디셔서 다리 골절에 뇌진탕까지 오신 겁니다. 그때만 생각하면 정말 아찔합니다. 이사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옷장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병원에서 전화가 와서 한 걸음에 뛰어갔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께서 발견 못하셨으면 큰일 났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더불어 뇌 손상이 많이 와서 앞으로 잘 지켜봐야 할 거라고 의사가 말하더군요. 1층 로비에서 계속 한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지금 제 앞가림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어머니를 모실 거며 내가 잘 모실 수 있을지, 아내에게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여러 가지가 막막했습니다. 그때 저를 어떻게 찾은 건지 아내가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어머니 내가 모실게. 내가 병간호는 해본 적 없지만 살림 하나는 야무지게 잘하잖아. 나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 고민은 나한테 줘. 당신 다른 거 신경 쓸 것도 많잖아. 아내의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그냥 위로해주려고 던져보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말은 그냥 던져보지도 못할 겁니다. 아내에게 너무 큰 짐을 짊어지게 한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았지만 저는 우선 생계를 걱정해야 했습니다. 아내를 대신해서 처형의 편의점에는 제가 나갔습니다. 저희가 안 한다면 알바를 구했을 테지만 당장 일자리도 없는 터라 야간 일을 맡겨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더 버니까요. 그러다가 시작한 게 택시 일이었습니다. 자녀 계획은 꿈도 못 꿨습니다. 아니요, 사실은 꿈은 꿨죠. 저랑 아내 둘 다 신혼 때부터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나눴습니다. 하지만 결혼 초에는 제가 저희 집 뒷바라지를 하느라 그리고 어머니 병간호를 하느라 아이에 대한 생각은 그저 환상으로만 남겨두었었죠. 그런데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결혼한 지 4년 만에 아이가 생긴 겁니다. 아내가 선명한 2줄의 임신 테스트기를 저한테 가져오며 제 안에 안겨서 펑펑 울더라고요.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게 마냥 기쁨의 눈물이 아니라는 것을. 아내와 병원에 가서 아기의 심장 소리까지 듣고 오니까 갑자기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아내를 위해, 그리고 제 자식을 위해 못할 것이 없었습니다. 출근하기 전 새벽에 전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 빨래 개기나 밥 짓기 같은 집안일을 조금이라도 해뒀습니다. 처형은 임신 초기엔 무조건 안정을 해야 한다며 아내를 대신해서 저희 어머니 간호를 해드렸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상태는 점점 안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참 온화한 분이셨는데 생전 안 하시던 욕을 하시기도 하셨고 가끔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폭력적인 모습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저희에게 찾아온 그 선물 같은 아이는 2달을 넘기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일하고 있는데 산부인과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유현지 씨 남편 맞냐고요. 아내가 정신 못 차리고 울고만 있어서 와봐야 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아내는 거의 실신 직전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염색체 문제의 계류 유산이라고 하셨지만 아내는 계속 제가 너무 많이 움직여서 그런 걸까요? 제가 너무 오래 서 있어서 그랬을까요? 제가 끼니를 잘 못 챙겨 먹어서 그랬나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동안 이런 상황을 혼자 견디게 한 것 같아서요. 다음 날 아내는 수술을 했습니다. 아내는 울지도 않았습니다. 상실감이 커 보였습니다. 저는 일주일 정도 일을 쉬면서 아내와 어머니를 돌보았습니다. 일해서 바쁘다는 핑계로 어머니를 잘 돌보지 못했는데 어머니의 상태는 훨씬 더 나빠져 있었습니다. 다리 골절로 거동이 불편하시니까 화장실 볼일 보는 것도 도와드려야 하고 씻겨드려야 하고, 근데 이마저도 제대로 협조를 안 해주시니 건강한 남자인 제가 감당하기에도 벅차더라고요. 아내는 어떻게 견딘 걸까?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때 처형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연지처럼 시엄마 모시는 며느리 흔치 않아요. 게다가 정신도 온전치 않은 분 모시는 건 자식도 힘들어요. 병수발 앞에는 효자도 없다는 말 알죠? 그런데도 연지가 왜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시엄마 모시는 줄 알아요? 매부 때문이에요. 매부 사랑하니까. 그래서 저러는 거예요. 제가 저렇게 책임감이 강해요, 매부.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연지한테 고마워하세요. 알겠죠? 충격받을 말도 아니었는데 그땐 그 말이 제 가슴에 팍 꽂히더라고요. 입장 바꿔서 장모님 장인어른이 편찮으셨다면 나는 아내만큼 정성을 다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너무 많아서 잠시 아내와 어머니에게 안일했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제부터라도 어머니도 챙기고 아내도 챙겨야겠다 했죠. 아내에게 바람 쐴 시간도 좀 주고 처형이랑 한잔할 시간도 줬고요. 퇴근길에 어머니 좋아하시는 붕어빵도 사다 드리고 예쁜 스카프도 하나 사드리고 했습니다. 이렇게 아들 노릇 남편 노릇 좀 하려는데 참 야속하게도 저한테 그런 기회를 주지 않더라고요. 아이를 떠나보내고 제가 정신을 고쳐먹고 정확히 6개월 후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원인은 심장마비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뒤 저희에게 다시 작은 생명이 찾아왔고 그게 바로 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지금의 딸입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들은 어르신은 대답 없이 천천히 창문으로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무슨 표정인지는 잘 안 보였습니다. 기사 양반, 여기 차 좀 세워보시게. 차가 멈추자 어르신께서 차 문을 열고 나가시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호다닥 달려가 손으로 어르신께 떨어지는 비를 막아드렸습니다. 어르신, 어디 가세요? 허허, 역시 인정 많은 양반이구먼. 어르신은 바로 앞에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오시더니 저한테 음료 하나를 내미시더라고요. 이 편의점에는 따뜻한 음료가 파는구먼. 출발하지. 어르신께서는 저에게 약간 뜨거울 정도의 꿀차를 내밀었습니다. 그때 순간 울컥하더라고요.
어르신과 나란히 서 있는데 돌아가신 어머니의 모습이 생각났거든요. 살짝 굽은 허리와 백발의 머리, 자글자글 주름진 가느다란 손까지. 여느 할머니의 모습과 다를 게 없었는데도 그냥 괜히 마음이 저렸습니다. 다시 한참을 달리다 보니 어느새 목적지가 저 멀리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르신께서는 또 한 번 한숨을 쉬시며 옷 매무새를 만지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께서 내리기 전에 그러시더라고요. 기사 양반, 내 아직 목숨을 다하지도 않았고 자네처럼 인정 많은 자식이 없어서 자네 부모의 마음을 전부 알 순 없지만 자네는 참 좋은 아들이었을 거요. 그 여인이 과부가 된 순간부터 자네는 효자였을 거라고. 그러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말어. 하늘에서도 그런 걸 원치는 않을 테니. 네, 어르신. 그리고 혹여나 엄마 보고 싶걸랑 내 찾아와. 내 이름 송현길. 내 지금처럼 수다 떨어질 체력은 되니까. 이 말을 끝으로 어르신은 차에서 내리셨습니다. 요양원 직원으로 보이는 남자가 트렁크에서 짐가방을 꺼내고 간호사들이 어르신을 부축해서 느린 걸음으로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어르신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졌는데도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그대로 차를 세워두고 울었습니다. 거의 10년이 되는 지난 시간 동안 제 가슴속에 씻기지 않는 응어리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게 지워진 기분이었습니다. 그게 감사하고 또 제 자신이 미련하고 불쌍해서 그 자리에서 엉엉 울기만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정말 어르신의 말씀대로 어르신을 종종 찾아뵈었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자주는 못 갔지만 근처에 손님을 태워다 드리는 날이면 꼭 어르신께 들렸습니다. 어르신께서는 그때마다 뭐 한다고 여기까지 또 왔냐고 하셨지만 웃고 계셨습니다. 들어보니 자녀분들이 한 번도 안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더 자주 찾아뵈게 되었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시작되었던 인연이 어느새 겨울까지 이어졌었죠. 할머니, 오늘은 붕어빵 좀 사왔어요. 넉넉하게 사왔으니까 다 같이 드세요. 앉아, 앉아. 오늘은 어땠어? 돈 좀 벌었고? 또 일하기 싫다고 허울랑 붕어빵만 사서 여러 온 거 아니여? 아니에요. 근처로 오는 손님이 있어서 태워다주고 오는 길이에요. 거짓말도 잘하네. 서울 사는 사람들이 뭐 탄다고 허구한 날 이 시골 바닥으로 나와. 다들 거서 사는 이유가 있는겨. 에이, 왜요? 저도 할머니 뵈러 서울에서 오잖아요. 오음에 능구렁이 같은 것 가서 마누라 하나 챙겨. 안 그래도 이제 가보려고요. 벌써? 아이, 왜 밥이라도 먹고 가지. 오늘 집사람 생일이라서요. 일찍 들어가기로 했어요. 그려? 그럼 가야지. 조심히 들어가고 가는 길 운전 조심요. 네, 또 올게요. 쉬세요, 할머니. 오지 말어. 뭐 볼 게 있다고. 참네. 다음엔 호떡 사올게요. 제가 간다고 하면 괜히 툴툴거리시는 게 마음이 영 편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제 부모도 아닌데 더 챙겨드릴 수도 없는 거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딱 그 정도였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찾아뵙는 거요. 자주는 아니었지만 그렇게 몇 달 보다 보니 느껴지더라고요. 어르신의 모습이 점점 저희 엄마를 닮아가고 계신다는 것을요. 어르신이 말씀하시기를 자식들도 찾아오지 않고 가정부도 마음에 안 드니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요양원에 들어가셨다고 했는데 사실 어르신은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당신의 수명이 다해가고 있다는 사실을요. 해가 넘어갔을 무렵엔 어르신을 처음 만났을 때의 차분한 성격은 온데간데 없고 화도 많아지시고 잘 삐치시고 가끔은 울기도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많이 들면 다시 아이가 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어르신과 인연이 이어진 지 1년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장마가 시작되기 전 쿰쿰한 냄새와 습한 날씨에 차 안에서 에어컨을 틀어놓고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혹시 송영길님 아시나요? 네, 압니다. 그런데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저 딸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새벽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어요. 듣기로는 저희 어머니를 많이 챙겨주셨다고. 어머니 핸드폰에 전화번호 있길래 연락드렸어요.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어르신의 딸이라고 한 순간부터 마음 한쪽이 서늘했습니다. 어르신의 부고 소식을 듣기 전까지 짧은 시간 동안 제발 그것만은 아니기를 수백 번 생각했지만 역시나였습니다. 참 마음이 헛헛하더군요. 사는 게 뭔지, 죽음이 뭔지, 무슨 정신으로 일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하루 종일 손님 5분도 안 태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일하는 둥 마는 둥 퇴근 시간 채우고 어르신의 장례식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주 좋은 장례식장이었습니다. 그런 장례식장엔 처음 가볼 만큼 엄청 크고 음식들도 일반 장례식장과 다르더군요. 수개의 화환들도 무슨 기업, 무슨 회사, 무슨 단체 등 다양했습니다.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 넓은 장례식장을 거의 가득 채울 만큼 가득 차 있었죠. 그런데도 왠지 사진 속 어르신은 외로워 보이더라고요. 어르신께 인사를 드리러 들어갔습니다. 어르신을 지키고 있는 건 오직 셋째 따님뿐이었습니다. 첫째, 둘째 아드님은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식사하고 가시라는 따님분의 권유에 어색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만 보니 상주 차림의 두 남자가 보이더라고요. 각각 다른 자리에서 지인들로 보이는 사람들과 술을 먹고 있었는데 첫째 아드님으로 보이는 분은 걸쭉하게 취해 있었습니다. 제 부모님을 잃은 것도 아닌데 괜히 마음이 허전하고 씁쓸하더라고요. 그렇게 밥을 대충 입에 우겨넣고 있는데 따님분이 저를 불렀습니다. 시끄러운 장례식장을 나와 건물 밖으로 따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저 감사합니다. 네? 뭐가요? 저희 엄마 챙겨주신 거요. 아닙니다. 그냥 말동무 몇 번 해드린 건데요, 뭐. 그 말동무 자식인 저희도 안 했어요. 그럼 감사한 거죠. 저 일주일 전에 한국에 왔어요. 그동안 아들 학교 생활 때문에 바쁘다는 이유로 어머니 요양원 들어가신다는 것도 모른 척하고 살았어요. 그래도 이건 아닌데. 얼른 엄마 보러 가야 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만 맨날 했죠. 바쁜 일 좀 마무리되고 들어온다는 게 미뤄지다가 일주일 전에 온 건데. 제가 알던 엄마의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너무 야위고 성격도 많이 달라지시고 무서웠어요. 엄마의 끝을 지켜보는 게. 그런데 저희 엄마가 선생님 얘기만 나오면 아이처럼 웃으시더라고요. 지난번에 뭘 사왔네. 무슨 이야기를 해줬네 하며 시도 때도 없이 얘기를 하시는데 마음이 이상했어요. 내가 엄마 자식인데 그 자리를 빼앗긴 것 같아서. 아니, 정확히는 제가 그 자리를 못 지킨 것 같아서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없는 시간 동안 저를 대신해 주셔서. 그리고 죄송해요. 대신하게 해드려서. 선생님 아니었으면 저희 어머니 가실 때까지 그렇게 웃어보지도 못하셨을 거예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따님은 말을 하면서도 몇 번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것도 없는데 너무 과한 대접을 받는다고 느껴졌죠. 그리고 저도 그런 따님에게 해드릴 말은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께서 따님 얘기 많이 하셨어요. 아드님들 얘기하실 땐 항상 날이 서 있는 듯 하셨는데 따님 얘기만 나오면 입꼬리가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인정 많고 예쁘다며 매번 칭찬만 하셨어요. 어르신이 따님 얘기하는 그 순간엔 소녀처럼 웃으셨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감사하실 거 없어요. 어르신은 따님에 대한 추억들로 행복하셨을 테니까요. 저희 엄마가요? 따님은 치마폭에 얼굴을 묻고 흑흑거리며 우셨습니다. 뭐라 위로를 할 수가 없어서 멀찌감치 떨어져 담배나 한 대 태웠습니다. 한참 기다리다가 다시 그 옆에 가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따님이 축축한 소매로 눈가를 닦으며 일어나더니 뭔가 생각난 듯 말하더라고요. 아실 수도 있겠지만 어머니께서 남긴 유산이 좀 많아요. 어머니께서 저희 어릴 적부터
유산은 모두 기부할 거라고 하셨는데 말씀대로 대부분은 지역 초등학교에 기부하시고 저희들 몫을 조금 남겨두셨더라고요. 오빠들 몫, 제 몫, 그리고 선생님 몫까지요. 네? 저요? 저요? 네. 요양원에 계신 동안 변호사님 통해서 다 전달해 놓으셨던데 모르셨나 봐요. 선생님 개인 택시 하나 해드리라고 하셨더라고요. 네? 저요? 제 개인 택시요? 저요? 따님은 살짝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개인 택시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처음에 돈이 엄청 필요해요. 그 넘버값만 몇 천만 원입니다. 택시회사 다니면서 개인 택시 왜 안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한두 푼이 아니라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이런 기적이 생긴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얼떨떨해하고 있는데 따님께서 변호사님 명함 건네주더라고요. 변호사님이 오전에 왔다 가시면서 이거 전해주라고 하셨어요. 조만간 연락드리겠다고 하셨으니까 천천히 알아보고 계셔요. 그럼 이만.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선생님. 따님이 간 후에도 그 자리에서 1시간은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혼란스러워서 담배도 몇 대 더 태웠습니다. 이걸 받아도 되나 말아야 하나 하는데 변호사님께서 알아서 이미 다 알아보셨더라고요. 서울 개인 택시 넘버값 시세도 다 찾아서 말해주시고 교육 이수하는 방법까지 알려주시더라고요. 내내 하면서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까 어느새 개인 택시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참 살다 보니 이런 일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복인지 무슨 인연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내는 그간 열심히 살아서 행운이 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이런 큰 선물 주신 어르신께 실망시켜드리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서울 방방곡곡 누리며 손님들을 편안하게 모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도 전하기 전에 떠나버리신 어르신께 늦게나마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모든 택시기사분들을 응원합니다. 우리 같이 화이팅 합시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